안녕하세요. 77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에너지 절약 또 그걸 통해서 온난화 가스를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정부 시책이 건축물 부분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겠다 이러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녹색 건축물 조성 그거를 많이 추진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신축 주택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녹색 건축물로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한다. 그런데 기존의 수많은 그 건물, 수많은 주택들은 뭐 어떻게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만들 것이냐.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요. 그냥 국민들 보고 단열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세이브 되니까 자, 단열하세요. 리모델링 하세요. 이렇게 하질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공공건축물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그러니까 많은 건축물의 어떤 쾌적한 녹색 건축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1단계 먼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이제 확산시키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그런 거를 인식을 시키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민간 건축물로 확대하기 위해서 먼저 공공건축물에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을 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시공비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부분이 어디예요? 주로 열 손실과 열의 출입이 건물 껍데기, 외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건축물의 외벽 쪽의 단열, 그 다음에 건축물 외피, 외주부, 그러니까 외벽의 창호의 어떤 성능 개선을 위한 거, 그 다음에 건축물의 그 기밀도, 그쵸, 틈새 바람 같은 거, 창호, 출입문, 또 1층 출입문 쪽에서 뭐예요? 뭐 방풍실을 설치한다든지 회전문 같은 거. 그래서 건물의 밀폐성, 기밀성을 강화하고 또 창을 통한 특히 남측이죠. 일사 조절을 통해서 겨울에는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난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난방 부하를 좀 완화시키는 좋은 요소가 되는데 여름 같은 거에 일사가 햇빛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냉방 부하를 가중시킵니다. 냉방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냉방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게. 그래서 일사 조절 장치를 개선하는 데 지원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2019년 다시 58호로 공고가 됐는데요. 2019년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대상 모집 이렇게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9년 1월 15일 날 공고를 했네요. 그래서 공고의 그 취지를 보면은 녹색 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참여를 높이고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서 2019년도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하겠다. 그 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돈을 빌려줄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린 리모델링을 해라. 이제 돈을 빌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을 어디서 빌리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이자를 정부에서 조금 보조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돈을 빌려서 민간인이 자기네 집을 고쳤어요. 그러면 거기서 연간 에너지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절약되는 그 돈을 가지고 그 빌려온 돈을 갚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원리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활성화시키고 전국적으로 보급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한 좀 상세한 거를 잠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 그래서 보면 지원 내용이라는 거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에 대해서 취급 금융기관, 은행하고 이제 대출 약정을 체결할 때, 그러니까 대출 승인이 났을 때, 그 지원 기준에 따라서 이자에 대해서 최대 한 3%. 또 뭡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든지 차상위계층은 또 1% 더 지원해가지고 4%까지. 최장 이자를 5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절차는 표에서 보듯이 이제 건축주가 기존 리모델링 사업자한테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한다기보다도 이 신청하는 주체는 건축주 개인이 하기가 힘드니까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한테 그 동의서, 신청서 동의서를 써줘서 그걸로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라고 있습니다. 분당에 있어요. 거기다가 리모델링 사업자가 사업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사업 승인을 할지 안 할지
그거를 검토해보고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결정은 아무개도 이게 혜택 아닙니까?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일 개인이 그냥 도장 꽝 찍어서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합의해서 사업 승인 결과를 이제 이자 지원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통보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다가 대출을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출이 되고 대출이 된 때부터 정부에서는 그 대출금을 성능 개선을 한 그런 효율적인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차등해서 뭐 3%를 지원해 줄지 2%를 지원해 줄지 그걸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언제까지? 한 약 최장 5년까지. 그 다음에 원금은 어떻게 갚냐? 최장 5년까지 분할해서 이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여기 지금 화면에 떠 있듯이 민간 이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개요하고 뭐 추진 근거는 이제 법적인 그 조항들 쭉 나와 있죠. 뭐 녹색 건축물 지원법, 녹색 건축물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특혜, 그 다음에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 개요 같으면은 뭐냐면은 민간 건축물 개선을 위해서 어떤 개선? 그 에너지 절약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 부담 없이 건축물을 성능 개선을 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그러니까 그냥 인테리어 뭐 익스테리어 리모델링이 아니라 기능 향상이 되죠. 에너지 절감 향상이 되는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목돈이.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 목돈 대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집을 고치면 에너지가 세이브 되니까 그 세이브 되는 돈으로 빌려준 돈 갚아라 이겁니다. 그게 시스템의 주 골자예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말하자면 컨트롤을 하느냐, 누가 사업 관리를 하냐 이겁니다. 그러면 아무라도 나 우리 집 성능 개선, 단열 공사 성능 개선을 하겠다 해서 신청서를 내면은 뭐 돈이 덜컥 나와요. 그럼 뭐 제대로 단열 공사도 안 하고 뭐 엉망진창으로 또 하면은 국가 돈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관리하는 거는 그린 리모델링 창조 센터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과거 주택공사 그 계열, 그 산하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린 리모델링 창조 센터. 이 창조란 말은 뭐 익숙하죠 좀? 예.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전화번호가 외우기가 쉬워요. 1600번에 1004. 예, 딱 돌리면은 여기가 그린 리모델링 창조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누가 되냐? 그러니까 앞서 공공건축물은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에너지 성능 개선을 하겠다 하면은 지원을 일단 했었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확산시키기 위해서 자 민간에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 성능 개선이 리모델링을 예정하고 있는 민간인 건축물이라든지 그거는 뭐 주거용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아파트 다 포함되죠. 아니면 비주거 건물 다 해당이 됩니다. 예정돼 있거나 또는 리모델링이 실행 중인 이런 모든 어떤 형태의 민간 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뭐를 지원해줘요? 이자를 지원해주겠다. 단 완공된 거, 완료된 거 이거는 제외됩니다. 안 해주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에너지 성능 개선 플러스 이게 있어요. 화재 안전 성능 개선. 이것도 정부에서 권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많이 나는 무슨 뭐 다중주택 같은 거, 독서실 뭐 이런데 화재 안전에 대한 그런 시설이 미비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뭐 연기 감지기, 화재 감지기 이런 게 시원치 않아 가지고 화재에 굉장히 피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화재 안전 성능 개선을 계획하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또 도시재생지구 내 이 우리가 전국의 땅덩어리를 지역, 지구 뭐 이렇게 나눕니다. 뭐 녹지지역, 뭐 생산지역, 뭐 관리지역 이렇게도 나누고 또 무슨 뭐 도시재생지구 또는 공업지구 또 지구로도 나눠요. 그거는 용도별로 뭐 그런 식으로 다 묶어가지고 무슨 뭐 공업지구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도시재생구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중에서 도시재생구역 내에서는 이 노후 건축물 성능 개선이라든지 화재 안전 성능 개선에 이렇게 포함해서 이런 것도 이자 지원을 해주겠다. 단 이제 지자체하고 중앙정부, 중앙국토교통부죠. 거기서 각각 지원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중복 지원은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신청자는 누굽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인 내가 하기가 좀 힘들죠. 서류 작성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건축주로부터 사업 승인 신청서에 그 신청 동의를 사인을 해주죠. 건축주가. 그러면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가 그거를 받아서 대행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는 이러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그
그 시공자에 말하자면 또 관리도 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요?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로부터 그 사업자 등록을 요건을 갖춰야죠. 기술 인력하고 뭐 사무실 장비 갖춰서 신청을 하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지금 제 동영상을 보시는 이제 건축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 눈여겨보셔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로 변신하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정부 추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린 리모델링화 시킨 게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미미하죠. 더 많은 전국에 있는 건축물들이 그린 리모델링 대상입니다, 말하자면. 네, 그래서 어차피 국가 시책이니까 앞으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런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대출을 할 때 대출 신청자 누구냐? 그건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건축주도 이제 은행의 대출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가 대출을 해서 본인이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또 컨트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사 범위는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냐? 우리 집 리모델링 해요. 근데 뭐 에너지 세이브는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뭐 이쁘게만 치장을 하고 페인트 칠하고 뭐 이거는 대상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야? 단열을 하겠다. 예, 외벽체 단열을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겠다. 또는 뭐 기밀도가 있게, 기밀이 뭐냐면 밀폐성입니다. 밀폐성. 이 건물에 기밀도 테스트를 하는 방법도 이제 자세하게 있지만 어쨌든 뭐예요? 문을 꽉 다 닫아놓고, 건물을 다 닫아놓고, 그다음에 구멍 창 뭐 다 막아놓고, 그다음에 바람을 넣어서 압력으로 이 건물이 밀폐성, 기밀성이 좋은지 나쁜지 테스트하는 그 실험이 있어요. 시험이. 생각해보세요. 자, 다 막았어요. 건물 다 막고. 그 다음에 바람을 집어넣는데 압력이 하나도 없이 바람이 술술 막 들어가요. 그러면 그 기밀도가 있는 건물이에요? 없는 건물이? 없죠. 허술하니까 바람 다 빠져나가죠. 근데 기밀도가 좋은 건물, 밀폐성이 좋은 건물은 바람을 집어넣으면 압력이 꽉꽉 차면서 올라가요. 그런 건물은 열 손실이 적겠다. 틈새 바람으로 인한 거. 그 다음에 외부 창호. 그거 다 교체하면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창에서 열 손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 못하는 게 일사조절 장치라고 있어요. 일사조절 장치는 자, 햇볕을 막는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게 북쪽이나 그런 데 설치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 효과 없죠. 남측,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들어오는 쪽, 동남쪽, 서남쪽, 남쪽, 여기에 이 차양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양 설비가 이제 해를 가리고 또 겨울엔 해를 받아들이고 이런 장치를 했을 때는 국가에서 그거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전부 뭐예요? 건물 껍데기, 외피라 그러죠. 외피 성능 개선을 할 때 지원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열 향상 공사와 병행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가는 공사가 있어요. 단열 향상 공사.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근데 그거를 세분해 보면은 에너지 관리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장치. 여기 지금 뭐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내놓은 자료 보시다시피 그 에너지 관리 장치는 뭐냐? 여기 보면 쪼닝 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쪼닝 제어는 뭐 별게 아니라 여러분 아파트도 난방 같은 경우 쪼닝이 돼 있어요. 쪼닝은 뭐냐면은 방바닥을 나눠놨어요. 그렇죠? 난방 면적을. 그래서 컨트롤을 어떻게 해요? 조절하면은 이쪽 거실은 난방이 안 들어가게 잠그고 이쪽 침실은 난방이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다 나눠놓는 걸 쪼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쪼닝을 안 하면은 에너지가 낭비되죠. 쓰지도 않는 방 다 잠그지도 못하게 한 번에 다 난방을 통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쓰지 않는 방도 난방이 들어가서 열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 같은 경우 조명도 다 칸을 나눠놓습니다. 쪼닝을 해놔요. 그러면 창가 쪽 한 쪽, 이쪽 안쪽 한 쪽, 뭐 입구 쪽, 그래서 다 나눠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낮에 창으로부터 밝은 햇살, 밝기가 들어오면은 그쪽 창 앞쪽에 있는 그쪽은 뭐예요? 이 조명을 꺼야죠. 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깊숙하게 창으로부터 빛이 안 들어오는 데는 조명을 켜요. 그럼 벌써 세이브가 되죠. 그 다음에 해가 떨어져서 저녁에 어두우면은 전부 다 켜요. 그리고 조명도 쪼닝을 한다. 그래서 이런 쪼닝 제어 나눠서 컨트롤을 하겠다. 그 다음에 대기전력 차단 장치를 또 하겠다. 그럼 그것도 지원을 해줍니다. 대기전력 차단 장치가 뭡니까? 대기전력 차단 그런 콘센트도 요새 나오는데 그러자면 스탠바이를 해놓는 겁니다. 전기 기구에. 근데 불필요하게 그렇게 콘센트 꽂아놓으면은 쓰지도 않는 그 전기 기구가 전기를 잡아먹어요. 근데 그 꽂아놓는 시간 동안 계속 먹으니까 24시간이면 24시간 동안 미미 하나가 잡아먹는데 전기를. 그게 24시간 다 토탈해보면 꽤 많이 잡아먹는다. 걔 혼자 먹냐 하면은 뭐 다른 거 뭐 텔레비도 좀 먹고 뭣도 먹고 다 먹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차단시켜 놓으면은 전기 에너지가 세이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BEMS, BEMS 장치를 할 때 지원해 주겠다.
뱀스 장치가 뭐냐면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건축물, 에너지도 우리말이 아니네.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뱀스.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인가? 뭐 이런 거예요. 그 약자인데, 요거를 해놓으면 굉장히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이니까 에너지를. 그러니까 중앙 컨트롤에서 얘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통신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통신. 그렇죠? 요즘에 뭐 이거 꼭 건물에만 아니라 뭐 보일러도 핸드폰하고 어플을 깔아가지고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로 자 이제 에너지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있을 동안에 그냥 집에 에너지 보일러 꺼놔요. 그러다가 자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이 전화기로 딱 컨트롤 거기다 명령을 내려요. 자 보일러 가동 하면은 퇴근하기 전에 보일러가 돌아가서 난방을 미리 해놓을 수도 있죠. 이런 이제 통신하고 연결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큰 빌딩에서 딱 중앙 컨트롤 그 사무실에서 다 제어를 하는 거예요. 난방, 냉방, 환기, 환풍, 조명, 그 다음에 뭐 차양장치 이런 거 다 조절을 해요. 그리고 또 스마트 계량기 이런 거 사용해도 지원을 해주겠다. 스마트 계량기도 비슷한 내용인데 원격으로 전부 이 전기 또는 에너지 사용이 보여요.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거를 접목시켜가지고 그 계량기를 보고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게 피크 부하 저감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말대로 피크 부하라는 게 뭐냐면 난방을 하던 냉방을 하던 냉방을 한다 그러면 여름에 무지무지 더울 때 있죠. 더울 때. 굉장히 더울 때가 있어요. 이게 여름 그래프를 그려보면 온도가 이렇게 해서 무지하게 더울 때 요 꼭대기. 근데 꼭대기가 엄청 더운 거 한 일주일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이 냉방 장치 에어컨을 이만한 거를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지 무지하게 더울 때 그거를 다 문제없이 냉방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 빼쭉한 부분을 없애버리면은 그 냉방기를 요만하게 만들 수가 있겠다. 또 난방도 마찬가지. 겨울에 엄청 추운 날이 불과 겨울에 한 열을 뭐 마이너스 한 15도까지 막 내려갈 때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보일러를 이만한 걸 사다 놔야 돼요. 이만한 용량을. 근데 그 무지하게 추운 때 그것만 조금 이렇게 해결하면 보일러를 요만한 걸 갖다 놔도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피크부하라는 거는 여름철이면 가장 더울 때 에어컨 사용하는 그런 부하. 겨울철에는 무지무지 추울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난방기, 보일러의 그런 거. 그래서 요거를 피크 부하를 저감한다 이겁니다. 저감하기 위한 방법은 그 밑에 이제 또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저감 장치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라고 이렇게 약자를 쓰는데 에너지 저감 시스템 이것도 일종의 뭐 빙축열하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것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갈 때는 엔진이 힘을 안 써도 돼요. 오히려 브레이크 마찰열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걔를 내려가는 힘에 내려갈 때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퀴에다가 발전기를 말하자면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는 지 스스로 막 굴러 내려가는데 발전기를 돌리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걔가 전기를 생산해놔요. 그럼으로써 에너지를 세이브 시키고 저감시켜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다 저장해요? 그 배터리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또 전기가 충전이 되면서 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또 오르막이라든지 또 그때 쓰는 겁니다. 비슷한 걸로 빙축열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전기라는 게 그래요. 여름철 생각해 보세요. 낮에 무지하게 덥죠. 오후 한 12시 지나서 이제 2시쯤 되면 피크 타임이 돼요. 그래서 집집마다 막 회사마다 다 에어컨을 틀어서 그 시간쯤이 굉장히 피크 타임이라고 그래요. 전기, 전력에 굉장히 몰려서 많이 쓰는 피크 타임. 그럼 거기만 그거 빼쭉한 것만 좀 해결했으면은 좋겠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발전기의 발전 용량을 키워야 되고 발전소를 하나 더 져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구한 게 그겁니다. 밤에 냉방기 돌려요. 안 돌리죠? 밤에는 밤 12시, 1시, 2시, 3시, 4시 그때는 전기를 뭐 전 국민이 별로 안 씁니다. 그래서 그때 전기를 사용을 해서 얼음을 얼려놔요. 누가 얼려놓냐? 큰 빌딩, 뭐 현대건설, 뭐 삼성 그런 데서 큰 빌딩에서 자체적으로 얼음을 얼려서 거기다가 이제 설비 시스템에 빙축이다. 그쵸? 얼음으로 열을 담아놔요. 언제? 밤에 전기가 남아돌 때 안 쓸 때. 그러면은 낮에 그 차가운 얼음 덩어리를 이용해서 전기로 쓰는 에너지를 절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원리예요. 다시 말해서 안 쓰는 시간대 전기를 갖다가 얼음을 얼려놨다가 낮에 걔를 보태서 하면은 낮에 전기를 많이 안 쓴다거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빙축열 시스템이라든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보조 대상이다. 이자 지원 대상.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공사.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옆집 개똥이네 집에도 뭐예요? 태양광 판넬을 설치했다. 물어보니까 내 돈 얼마 내고 정부에서 얼마 지원해줬다. 이게 정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공사, 태양광, 태양열, 또 뭐 지열 보일러 같은 거, 지열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뭐 우리 개인은 잘 지금 해서 풍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성능 개선에 관련된 거, 그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우리가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가 너무 효율이 없다. 기름은 많이 처먹는데 별로 뜨겁지가 않다. 그러면 보일러를 바꾼다 이거예요. 고효율 보일러로 바꾸겠다. 고효율은 뭐에 기름은 조금 먹고 엄청 뜨겁더라. 그거 바꿀 때 또 요거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구로 조명을 했는데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LED로 바꾸겠다. 이것도 다 개선 그런 거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에너지 성능에 관련돼서 성능 개선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또 부대 공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대가 뭐 밀리터리가 아니라 그 관련된 그 딸려가는 공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공사는 좀 애매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일러 교체 공사를 한다. 그럼 벽도 부시고 되고 그 보일러가 하도 커가지고 이제 끄잡아내려면 벽을 부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출입구 난간 뭐 문짝도 뜯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관련 부대에서 공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원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는 또 돈하고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선정위원회 그걸 집행해주는 기관의 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니까 뭐예요? 뭐 다수가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다수가 편파적으로 한두 명이 그냥 도장 찍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에너지 절약 기업이라는 게 나와요. 에너지 절약 기업 ESCO 에너지 서비스 컴퍼니 이 약자입니다. 에너지 서비스 컴퍼니. 그러면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은 또 이거 뭐 하는 회사며 이거 어디에다 필요하냐? 이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이라는 게 요즘에 말하면 뭐 어떻게 신종 기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설치 사업을 참여해가지고 기술이라든지 자금 이런 거를 토탈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 진단이라든지 시설 교체, 또 유지를 해준다든지 보수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절감을 기업체에다가 에너지 절감을 해주고 그 절감되는 액을 투자비 그걸 회수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ESCO라고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이에요.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그 다음에 BRP 융자 지원 이런 게 이제 서울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 150억 원이 지원됩니다. 서울시 경우 150억 원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사업 승인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승인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된 그런 건축물 이제 이 건물이 그러니까 뭡니까? 지난 우리가 과거에 쓰던 용어는 뭐예요? 준공이라 그러죠. 준공 필증 받은 지 3년 이상 된 건물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 난 날짜 기준으로 3년 이상 된 주택이나 건물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그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그 융자 또 지원 대상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뭡니까 그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ESCO하고 BRP 사업하고 이제 병행이 되는 경우도 중복 지원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중복이 안 된 그 공사비에 한해서 이자 지원을 또 해줍니다. 뭐 이자 지원 기간은 어떻게 돼요?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했어요. 이자 지원해주는 기간 5년. 또 그 원금을 상환하는 기간 5년. 그러면 얼마를 도대체 지원을 해주냐? 뭐 한도 끝도 없이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비주거 건물, 주거 건물은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뭐 다세대 이게 다 주택 비주거 건물은 아니죠. 그래서 비주거 건물은 최소 2천만 원에서 50억까지 건물 한 동당. 예. 그리고 이제 주거 건물은 뭐가 있어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죠. 공동주택 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뭐 다세대 이런 것들이 있고 단독주택이 뭐예요? 일반 단독주택, 기숙사, 뭐 공관 이런 게 해당되는데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300만 원에서 가구당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일반 단독주택은 최소 3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줍니다. 그거 융자 신청해서 받아다가 고치세요. 근데 이거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아니 뭐 단열재만 붙이고 끝나겠어요. 단열재 붙이고 나서 뭐 익스테리어 외장을 하던 내장을 하던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거의 뭐 인테리어까지 다 좀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사업 컨트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린 리모델링 센터에서 다 이제 그거를 컨트롤을 하죠. 그래서 다 이제 제외되는 게 있어요. 그럼 나 단독주택이고 나 아파트인데 지원해 주시오. 뭐 이런 게 있는데
9억 이상의 그런 소득세법 기준으로 9억입니다.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 안 해줘요. 그리고 다주택자, 그러니까 한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했다. 안 해줍니다.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은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3채 이상을 보유했어도 이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은 먹고 살라고 한 거니까. 요거 이자 지원의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이자를 그러면 뭐 무조건 뭐 3%씩 해주냐? 그건 아닙니다. 성능 개선을 했는데 별로 뭐 개선도 되지 않았어요. 미미하게 돈만 들여가지고. 그러면 이자 지원을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성능 개선을 했을 때 그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비율, 그걸 봐서 해주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개선됐는지 아냐? 요 시뮬레이션을 보겠다.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됐다 치고 가상으로 운전을 해봅니다. 가상으로. 그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가상으로 해서 성능 개선 비율이 30% 이상 성능이 개선됐다. 그러면 3%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그 필수 요건이 있어요. 그 이전 대비. 우리가 건축물에서 에너지 요구량 하면 뭐가 있냐면은 생각해보세요. 건물이 무슨 에너지를 잡아먹고 있겠어요? 냉방, 난방, 환기할 때, 그 다음에 뭐 취사, 그쵸? 그런 걸 다 합치면은 토탈 에너지 소비량이 돼요.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그 중에서 주가 되는 게 뭐냐면은 냉방, 난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대비 냉방, 난방, 에너지 요구량 이게 최소한 20%가 효율이 이렇게 증가됐을 때 이 이자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비하게 뭐 나 돈 받아가지고 고쳤는데 뭐 효율이 10%밖에 향상이 안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사용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이 좀 하기 힘든 게 있어요. 우리 집하고 옆집, 윗집 다 붙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에너지 냉난방 그 소요량을 계산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특별히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이제 주거용 공동주택 같은 것들에 한해서 연립주택이라든지 간편 적용 개념이에요. 그래서 창호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자 지원 퍼센테이지를 정하겠다. 근데 이 창은 어떤 창? 뭐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내부 창이 아니라 외주부, 외피 쪽에 외벽 창호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대해주는 거는 3% 말고 또 1% 더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와 바로 그 윗단계 차상위 계층에는 또 한 1% 더 지원해서 4%까지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절차는 뭐 어떻게 되냐면 리모델링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가.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 센터에다가 그 사업자가 건축주의 뭡니까? 그 동의서, 그 동의를 받은 그 신청서를 제출을 해요. 제출을 하면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가 그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에다 제출해서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발급받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을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주죠. 대출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건축주가 받을 수도 있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가 받을 수도 있고 받아서 정부에서는 이자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일정 기간 안에 그 이제 연료 에너지가 세이브되는 거를 모아가지고 원금을 갚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 선정 아무나 신청한다고 아무나 받아주면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어중이 떠중이 다 또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